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민족과 증산도. 오늘은 이 책을 주제로 도담을 나누어 볼 텐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 속에서 증산도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마산도장의 윤영희 수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주오암도장 한민석 포정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화도장의 임희양 포정입니다. 수호사님, 네. 요즘 역사 홍보 활동으로 많이 바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네, 매년 수능이 끝난 11월 달부터 고3, 중3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역사 특강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들어갈 때마다 느낀 점은 우리 청소년들이 의외로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다. 그런 걸 느끼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역사를 단순히 시대적으로 그 사건 중심으로 외우는 암기 과목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많이 부담을 갖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는 재밌는 것이다라고 알려줄 수가 있어서 참 뜻있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도장일로도 바쁘실 텐데요. 올바른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임희양 포정님도 그 강화도에 도장을 개창했다고 들었는데요. 한민족의 성지인 이 강화도에 이 도장을 개창하신 거에 대해서 참 축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한민족한테 남다른 의미를 가진 곳인데 전 아직 못 가봤거든요. 한번 꼭 가봐야겠네요. 아, 강화도. 그런가요?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강화도는 한 번쯤 다 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강화도 하면 마리산이고 마리산 하면 창산단 아닙니까? 마리산의 의미는요, 머리산의 고라고 해서 한반도의 머리가 되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강화도에서 사시는 어르신분들은 거의 마리산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불교가 유입되면서 불교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불교식으로 부르게 된 이름이 바로 마니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호칭도 바르게 불러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마리산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정식 호칭입니다. 그 마니산 할 때 그 니자가 중니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들어오면서 일제 강점기가 이렇게 지내면서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잔재가 남아 있는 하나의 그 문화적으로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 천재를 지냈던 대표적인 장소가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강화도의 마리산 참성단, 그다음에 태백산의 천왕단, 그리고 지리산 노고단.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천재를 지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천재를 지냈느냐? 바로 우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바로 이 상진님에게 제를 지는 곳이 바로 제천단인 곳이죠. 마리산 참성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당군조선을 개국하신 당군왕건께서 천재를 올리기 위해 쌓은 제천단이죠. 예, 한민족의 어떤 역사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한민석 포정님은 현재 의사로 이렇게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도장에서 봉사하시는 일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이 연표문의 그 태공과 협일의 정신을 행동지침 삼아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빠듯한 시간을 잘 선용하는 방법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도장에 뜨는 동지들끼리 합쳐서 이렇게 협일로 나아가서 우리가 즐겁게 이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부터 한민족과 증산도 이 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두 분은 이 책을 읽고 무엇을 느끼셨는지, 또 우리가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 내용이 또 무엇인지, 두 분은 어떤 관점에서 이 책을 이렇게 읽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심호흡하고 읽기 시작해서 한숨이 나오는 책인데요. 우리 역사가 이렇게 짓밟혔냐, 네. 이 지경인 줄 몰랐다라는 어떤 느낌이 처음으로 오고, 그렇다면 올바른 역사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그것도 지난한 일이라는 생각. 그러나 읽어야 하고 읽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뻘건 책에는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는데요. 응원한 민족혼이랄까, 혼불이랄까. 그래서 꿀꺽 삼키면 뭔가 뜨거운 것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전한 아주 귀인 같은 지인한테 전했을 때 그분도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읽을 때는 좀 막막했다. 근데 끝까지 다 읽고 나니까 뭔가 후련해지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진리의 어떤 상위 개념, 그 고급 개념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압축적으로 잘 정리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볼매입니다. 또 무슨 볼매라고요? 볼매요? 볼수록 매력적이라고 하는 어떤 뭐 세대를 구분하는 언어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증산도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책자들은 이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이 불덩어리와 같은 이 빨간 책. 근데 이 책을 제대로만 읽게 된다라고 하면 진정한 대한인으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왜 굳이 책 이름을 한민족과 증산도라고 했을까요? 또 한민족과 증산도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한민족과 증산도의 관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관계예요.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갈 때 종종 복잡하게 되는 상황이 있죠. 아이디가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이디가 떠오르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이어서 또 이제 아이디까지는 떠오르는데 패스워드가 이제 떠오르지 않을 때 정작 중요한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 8.15로 아이디는 되찾아 쓰나 근데 패스워드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근데 이 한민족에게 증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민족의 그 무궁무진한 컨텐츠로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가 증산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한민족과 증산도라고 붙였던 거죠.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시원문화,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전 인류의 원형 문화의 그 본적지인데 그거를 정작 한국인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노른자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저자이신 종도사님께서 이제 서문에서 7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민족의 그 잃어버린 역사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밝히시는 건데 8,200만 한민족이 모두 참된 대한 사람으로 거듭나 지구촌 전 인류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으시면서 산문을 끝내시는데 애국가 가사 그대로 그 우리 민족은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존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잘 읽으면 아 우리가 주인공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은 결국 주인공의 대본 같은 겁니다. 네, 한민족과 증산도의 관계를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참 재밌네요. 네, 그럼 차근차근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의문을 풀어가고 진실은 밝혀내는 그런 시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역사의 진실을 찾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근데 모두가 이것을 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 홍보를 한다거나 이럴 때 보면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역사가 무슨 밥을 먹여주느냐. 이렇게 살기 어려운 지금 시대에 역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왜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를 모르면 현재의 사물을 보는 눈이 뒤틀려서 이렇게 제대로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항상 뒤를 보고 노를 저어야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 현재와 과거의 그 어떤 역사를 알지 못하면 미래 문제를 전혀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방향타가 틀려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 또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커가면서 그다음 본관이 어딘지 또 성씨에 대한 어떤 예화 같은 것들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그 자식이 그 가족으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처럼 이 민족, 이 영토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과거의 역사를 알려줘야지 자신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제대로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 정체성의 문제까지 이제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실감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게 그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역사를 봤을 때 외세의 침탈, 그다음에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역사들이 왜곡 날조가 돼서 심지어는 말살까지도 됐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떠나서 자기 가정에서조차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뜻을 혹시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네. 이렇게 역사를 안다라고 이렇게 좀 자부하시는 분들도 막상 대한민국의 국호에 대해서 뜻을 물어보면은 참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호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올바른 역사를 이렇게 심어줘야지만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역사를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잃고서 영토를 보존하고 지킨 민족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올바른 미래의 어떤 그 세계관, 지혜를 갖게 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언어와 역사관이거든요. 그 선진국에서는 꼭 언어와 역사를 지킴으로써 나라를 지켜왔었던 것입니다. 네. 역사를 왜 꼭 알아야 하는지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호선생님의 말씀을 참 전해드리면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가슴에 와닿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사는 그렇다면 그 민족에게 무엇인가요? 역사는 민족 정신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민족의 자취와 정신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민족 정신은 결코 분리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분신체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올바른 시각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역사적 그 잘못된 역사관 논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안해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 자존에 또 손상을 입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민족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같은 권위가 없으면 외부 침략에게도 쉽게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제 역사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의 어떤 행위하고도 같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역사,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족 정신이 있어야 민족 정기를 발동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무더기에 살코기에 지나지 않는다. 죽은 시체다. 이게 뭐 살코기와 시체로까지도 비유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2000년 동안 영토가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역사서이자 철학서인 탈무드를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결과는 미국의 어떤 상류층을 이루는 강력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바탕이 바로 역사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참 듣고 보니 정말 실감이 나는 말씀인데요. 사람도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민족도 그 민족의 정신인 역사를 잃어버리면 정말 혼 빠진 민족이 아닌가 하는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씩 쓸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 역사의 중요성을 실감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의 서론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요. 모든 생명은 뿌리 기운으로 태어나 매 순간 뿌리 기운으로 살고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뿌리를 부정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거부하고 잘라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국 소멸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뿌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인데요. 국가와 민족의 뿌리는 결국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민족의 폐망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서두에 보면 동북아는 지금 역사 전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제 동북아시아가 뜨거운 감자죠.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들을 안고 있고 동북아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예전부터 아주 역사의 뿌리 시간 때부터 이 셋은 치열한 각축을 벌였습니다. 그 챔피언 벨트는 우리 한민족이 천자국으로 갖고 있었는데 중국하고 일본이 그걸 뺏어오려고 가진 애를 썼던 거죠. 근데 한 번도 제대로 가져온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후에 이제
역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시 가져오기도 하고 유물도 조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천자국의 그 타이틀 매치를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근대의 시작 또한 서양에서 말하듯이 서양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동양의 그 동학에서 얘기하는 다시 개벽을 선포하는 시간 때부터 이제 근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왜곡되고 지금 우리가 고대뿐만 아니라 근대 사건이 다 지금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서 복잡한데 지금 이 책의 저자이신 우리 종도사님께서는 이 역사 전쟁이라는 걸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이 책을 끌어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동북아의 세 나라 한중일 삼국이 그 고대로부터 천자국을 자칭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심지어는 왜곡된 고대사로 인해서 근대사까지 왜곡됐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위에서 말한 천자국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보자면 천자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나라 그리고 천자의 나라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천자는 뭐냐? 그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천자국의 그 통치자를 호칭할 때는 황제라고 하고 네. 그 밑에 있는 제후국들을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 백의 민족이다라는 그런 말도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흰 옷을 입는 게 정말 우리 민족의 특성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의 삼원색이 합치면 흰색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국호가 전부 다 광명을 상징하고요. 우리들은 모르지만 네. 우리 몸속에는 그 백이민족으로서의 그 광명, 네. 흰색을 체질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상당하는 상려 나가는 네, 문화 보면 네. 다 흰색을 입었던 것 같은 네, 기억이 지금 새삼 맞아요. 말씀하시니까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국호는 이렇게 황국, 배달, 조선, 그다음에 부여, 고구려, 대진, 고려 이렇게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이 국호만을 보더라도 아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광명을 상징하거든요. 국호를 보면 황국 하면은 환이라고 해서 환하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환한 나라. 그다음 배달이라는 것은 밝은 땅. 이렇게 밝은 빛이 가장 먼저 비치는 땅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조선이라는 말은 조일 선명. 아침에 해가 뜰 때 가장 이렇게 밝고 선명하게 비치는 땅 또는 이제 조광 선수지 아침 해가 비치는 그 땅이다 고을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써서 이제 조선이 된 것이죠. 또 부여라는 것은 아침 새벽녘에 그 해가 떠오를 때 뿌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또 광명을 뜻을 하고요. 대진국이라는 거 한 것은 그 큰 대자에 동방진자 그러니까 가장 뭐 그 동방의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 그리고 이제 고려라는 말은 이제 그 앞에 이제 대진국 앞에 고구려가 있었죠. 네네. 고구려는 이 고대 광야라고 해서 높고 아름답고 맑게 빛나는 땅이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이제 대진국 다음에 고려. 이 고려는 이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라고 해서 고려인 거죠. 그다음에 조선은 또 아까 이야기했던 당군 조선을 계승한 이어받은 나라 이름을 그대로 써서 조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뜻은 이제 더 깊은 뜻이 있지만 단어적인 뜻으로만 보면 이 황국과 그러니까 하늘 광명, 땅 광명을 환단이라고 하는데 그 꿈을 이루는 인간 광명, 인광명을 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의 그 광명을 실천하는 또 그런 삶을 사는 민족이 사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죠.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국호에도 이렇게 광명이라는 것도 이렇게 많이 다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광명이라는 그 시발처가 하늘에서 오는 거니까 천선 민족의 이념이 국호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국호에 담긴 의미를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조선이 뭐 조광 선수지지다 뜻을 알고 보니 조선이라는 국호가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천자국이었던 나라는 고대 한국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천자국의 지위를 중국과 일본이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국 누가 문화의 종주국이냐 또 그런 싸움이 시작된 건데 이게 바로 역사 전쟁인가요? 그렇죠. 이제 한민족에게 그 천자국을 그 지위를 뺏으려는 그런 중국은 이제 한 4,700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국 역사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헌원, 이제 스스로 이제 황제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동방 배달국 시대에 그 배달국 제후국으로 있었던 시대인데요. 그 자오지천왕, 우리가 알고 있는 치우천왕의 제후국이었었던 거죠. 근데 천자국이 되고자 천자를 쟁취를 하고자 10년 동안 73번을 이렇게 치우천왕에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73번을 해서 73번을 다 지죠. 뭐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보다 더 기록적인 그런 전쟁이었을 수 있었는데 그 동방 문화의 주인 천자 자리를 놓고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했고 또 치우천왕이 제후국이었는데 천자를 차지하게 한 어떤 모반의 역사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는 중국의 진나라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민족을 진화 민족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 한나라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후에 한족이라고 이렇게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이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춘추 전국 시대, 그 혼란한 그 시대를 처음 통일하신 분이 이제 진시황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를 이렇게 어떤 역사로 중국의 역사로 인정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가 이제 진나라가 되는데 그 진시황이라는 의미도 이렇게 보면은 그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가 처음 시자 황제가 됐다. 그래서 진시황이 된 거죠. 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진시황의 뜻에. 그래서 이게 한 번도 황제를 못 해봤다가 이제 시작해 본다. 그리고 통일을 못 해봤다가 처음으로 합쳐봤다. 그거가 드러난 용어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 진정한 중국의 통일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이제 한나라 때부터 유방이 세운 한나라 때부터의 진정한 통일 국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호칭, 그 민족을 한족, 한나라를 따서 한족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중국의 첫 번째 통일 국가는 진나라이고 이 진에서 진화가 나온 거군요. 네, 그래서 첫 황제, 시황제라고 이렇게 했지만 엄밀하게 중국인의 그 혈통까지 따지면 한나라 유방부터이기 때문에 한나라 한자를 써서 한족이라고 이렇게 하는군요. 한족이라고 하는 거죠. 한족이죠, 한족. 예, 아무튼 이때부터 동이족의 그 정통 황제와 중국인들이 칭하는 황제가 양립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한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한나라 이후로 왜 그렇게 고구려에 쳐들어왔는지 그 이유도 결국 누가 진짜 천자국이냐 그런 싸움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얼핏 그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일본의 원래 이름은 외인데 그들이 일본이라고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일본의 뜻은 일출지본, 해가 떠오르는 근본이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이름을 쓴 건데 그렇죠. 하상주 단대공정이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과거에는 역사적, 신화적인 어떤 나라였는데 이제 그게 실제 존재했던 역사나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기존 것보다 한 3배 이상 이렇게 만리장성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뭐냐? 이렇게 만리장성을 누리는 저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세계 최강의 어떤 최강자로 되고자 하는 속셈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거든요. 이제 한번 이제 중국에서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일본의 원래 이름은 외인데 그들이 일본이라고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일본의 뜻은 일출지본, 해가 떠오르는 근본이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이름을 쓴 건데 그렇죠. 중국이 진화, 가지에서 그 중국이라고 중심자리로 차지한 것처럼 용어를 그렇게 좀 차용한 거죠. 근데 그들의 저희가 뭐냐면 동방 광병문화의 주인이 되고 싶다. 우리나라 고려라는 뜻이 고구려에서 봤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영어에서도 코리아가 고려에서 온 것처럼 광명의 뜻이 녹아든 이제 명칭인데 그걸 뺏어오겠다는 어떤 저희가 있는 건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670년 부터 이제 일본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게 된 일본이 660년에 이제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하죠. 친정집이 멸망하고 나니까 일본이 이제 선긋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작업은 역사를 조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외왕이었던 존재가 천왕으로 바뀌죠. 그리고 자생 왕조사로 만들기 위해서 백제와의 그 연을 끊기 위해서 712년에 고사기를 써요. 그 다음에 720년에 일본 서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이제 만세일계. 일본의 왕가가 만세 동안 한 계통으로 내려왔다라는 그 사상을 확정짓게 되죠.
그래서 한민족을 제치고 이제 세계 문화의 근원으로 자기들이 나서기 위한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동북아 역사 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휴가로 이제 미야자키를 갔어요. 그 미야자키에 가서 호텔에 이렇게 투숙을 해가지고 그 침대 옆에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전등 올려놓은. 근데 서랍을 딱 열었더니 보통 다른 호텔에 가면 성경, 불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주변에 가면은 서랍 열면 성경, 불경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다른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고사기가 그러니까 712년에 자기들이 쓴 그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를 외국인들이 투숙하는 그 모든 호텔 객실에 고사기를 넣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의 이런 역사 왜곡 정신 혹은 자신들의 그 동방 역사의 광명의 주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전략은 지금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환단고기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우리 뭐 삼국유사 고조선기 정도라도 이렇게 넣어놓고 우리 한국의 시작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된 역사마저도 왜곡시키고자 그러니까요.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그 왜곡된 역사를 관광온 관광대회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있는 역사도 잘못 왜곡해가지고 알리고 있는. 일본의 그런 뿌리 역사 의식을 우리도 좀 배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굳이 다 나쁘다고는 하더라도 뭐 자, 역사 의식은 참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일본을 이렇게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천자국이 되기 위해서 진짜 천자국이었던 우리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왜 이렇게 왜곡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목적지로 가기 전에 이제 출발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카고 택시 같은 거 부를 때.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역사라고 하는 도착점을 가기 전에 그럼 우리 역사 현주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의식 수준을 말씀하신 건가요? 바로 바로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보 1호 문제인데요. 그럼 국보 1호? 그럼 국보 1호면 남대문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국보 1호가 남대문인 건 다 아는 상식인데 네네. 남대문의 본래 이름은 우리 숭례문이고 네네. 그마저도 2008년에 어이없이 타버려가지고 없는데 이제 한 200억을 들여서 3년간 복원을 하긴 했지만 네네. 근데 숭례문이 어떻게 남대문으로 바뀌었는지 어떤 맥락에서 국보 1호가 됐는지에 대한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참 숭례문이 국보 1호로 뭐 부적합하다라는 것은 이제 저도 들었습니다.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가면 그 육전과 해전의 승승장관 외장 가토 기요마사가 한양에 쳐들어왔을 때 네. 그 숭례문을 통해서 입성을 합니다. 네. 그 도성을 파괴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살상하고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서 19세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일본이 또다시 한국을 유린하기 시작하는데 1910년에 이제 국권을 이제 완전히 뺏은 다음에 도성에 있는 사대문을 다 파괴할 계획을 세워요. 뭐 용산에 40~50만 되는 신도시를 구축한다는 명목하에 문들을 다 도로를 뚫어야 되니까 부셔버리자라는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그때 그 일본 거류민 단장이었던 나카이 기타로가 만류하면서 건의하는 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 외장이 이렇게 개선했던 문이다. 남대문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남겨진 문이에요. 남대문이 방위로는 남쪽 문이지만 내막을 들여보면 남겨진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욕의 그렇죠. 진짜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숭례문이라고 하는 어떤 심오한 뜻은 배제하고 방위 뜻만 남겨놓고 그래서 그 34년 1934년 조선 고적 1호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죠. 그 1927년도에 일제가 이제 조선 관광 안내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남대문과 동대문은 개선문처럼 기술을 해놨어요. 근데 돈이문이라고 알고 있는 서대문은 지금 없습니다. 그거는 자신들의 그 개선문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가차없이 1915년에 그냥 철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광복을 했고 대한민국은 1962년도에 문화재보호법을 이렇게 시행하면서 일제가 지정한 걸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데 침략자의 입성을 기념한 남대문은 그냥 고스란히 국보 1호로 갖다 놓죠. 국보 지정 관련된 거를 따져보면 아직도 우리의 정신은 일제의 정신적 노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1호에 이 같은 그런 치욕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남대문이 국보 1호로서 부적합하다고 감사원에서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이게 변경이 되진 않았는데 변경되지 않은 이유가 그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국보의 번호제는 그 서열순이 아니라 그 행정 편의를 위해서 제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부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명목 공무원들의 얘기는 가치평가 아니고 행정 편의라고 하지만 그건 국민의 대부분의 정서와는 맞지 않죠.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남대문 숭례문을 상징적으로 생각하니까요. 2008년도에 남대문이 붙었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이 더욱 가슴이 아팠던 이유가 사실은 그 국보 1호라는 상징성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온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국보 1호라 그러면 다들 거기다 인증샷 쏘고 이렇게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행정 편의와는 다른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데 사실 국보의 번호 매기는 시스템 자체가 일제의 잔재입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본래 사실 국보라는 나라의 보물이라는 개념의 지정물은 국내에는 없었어요. 네. 그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에 있는 게 국보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그냥 보물만 갖고 있다는 개념. 거기에서부터 이미 식민지 백성들을 이제 천대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건데 내선일체로 일본 국보가 조선 국보라는 궤변인데 지금 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게 사적 1호로 알고 있는 거 경주 포석정이거든요. 네네. 가보셨나요? 예. 네. 그 수학여행 때 항상 그러니까. 가고 제가 그 유명하잖아요. 또 우리가 술 또 먹는 그 자리. 포석정 하면 연관되는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이 927년에 경혜왕이 견훤이 쳐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네. 이렇게 술 마시다가 죽임당했다라는 그 삼국사의 기록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제는 포석정 하면 이제 신라 망국의 상징인데요. 결국 한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의식에 그런 걸 새기는 아주 나쁜 술책이죠. 어찌 보면. 또 이제 하나 더 들어보면 애들하고 이제 딸하고도 이제 묵집바 이거 하는데요. 네. 원래 이 묵집바도 일제의 잔재예요. 원래 용어는 굿집바입니다. 구라고 안 되겠군요. 구라고 하는 건 구남, 네. 그다음에 찌라고 하는 건 침몰, 그다음에 빠는 파열이라는 뜻이니까 구남에 의한 침몰과 파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이벤트에서 나온 놀이인데 러일 전쟁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일본을 승리로 이끈 해전을 기념하는 놀이거든요. 그 러일 전쟁의 승리함과 동시에 을사보유작이 되고 우리나라가 국권 외교권 박탈하고 우리나라는 급전직하로 이제 일제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는 그 놀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21세기에도.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일본의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네. 뭐 인천의 미래라고 해가지고 개발된 국제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송도 신도시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송도의 그 도자가 섬도자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송도는 섬이 아니죠. 그렇죠. 섬 아니죠.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쪽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뭐 섬을 매립했나? 아니면 뭐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일제의 어떤 잔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송도는 이른바 일본의 그 3대 절경인 하나로 일컫는 센다이, 그다음 마쓰시마에서 비롯된 지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해군은 이 마쓰시마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유한 군함에 그러니까 송도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송도함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 이렇게 지대한 그 인천 앞바다에서 이렇게 해전에 참전을 했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제는 1936년에 인천의 구역을 이제 확장하는 이 가운데 이제 군국주의의 어떤 상징이었던 이 송도함을 이렇게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인천에 편입되어 있던 부천군 문학면 옥령리에 이 좀 그 송도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자마자 일본식의 이름은 이제 없애자, 네. 지우자라고 해가지고 이 송도정을 다시 옥련동 본래 이름으로 이제 옥련동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2005년도 이제 60년이 지나가지고 2005년도에 신도시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지역 이름을 새로운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이름을 새로 짓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온 이름이 바로 송도입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 송도를 국제도시로 이제 개발하게 됐는데 섬도 없는 곳에
이 송도라고 해가지고 섬도자를 넣어가지고 송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국제화를 운운하고 있는데 사실 참 어떤 역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의 어떤 그런 잔재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 있고 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인천에 좀 꽤 오래 살았다고 생각했던 저가 이런 어떤 지명의 진실을 알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제 우리 민족말살 정책은 정말 치밀하게 전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잔재가 굉장히 넓고 또 깊게 우리 사회 속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수호사님 말씀을 통해서 실감이 나는데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올바른 역사회를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세운 단체가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있어요. 아, 동북아 역사재단은 어떤 단체이며 우리 역사를 어떻게 알리고 있는 단체인가요? 그러니까 동북아의 올바른 역사 이해를 도모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명목하에 정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이게. 아, 네.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그 동북 지방인 요동과 요소와 만주에 펼쳐진 한미적 고대사를 자기들이 중국 역사를 편입시키는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 동북공정에 대응하려고 정부가 2006년도에 아주 급하게 2,500억 원을 편성해가지고 기존의 고구려 역사재단이었던 걸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확대 개편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 단체가 홍산 문화를 중국 고대사에 편입시키는 거에 대응하기는커녕 이런 방구하고 있지 않다. 이게 심각해요. 시쳇말로 노답이죠. 2012년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뜻이 있는 역사 교사들이 책 한 권을 펴냅니다. 17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제목하에 고조선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명명을 한 자료를 이제 배포를 하는데, 이걸 두고 동북아 역사재단은 그 교육부랑 외교통상부에 압력을 넣어요. 공문을 날려요. 이유는 뭐냐면 당군조선은 신화지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 이거 내용 수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매년 200억 원의 국고를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의 작태가 이렇습니다. 돈만 받아먹고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지 정말. 이게 기막힌 작품이 또 하나 더 있는데 네. 이거 2013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10억 원을 지원을 해요. 네. 해서 300쪽으로 고급 양장본으로 해서 한국 고대사 속 한사군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한미 합작 역사 왜곡이죠. 한사군이 있지도 않은 한사군을 제목 타이틀로 삼아서 한국 고대사에 한국 사군이 있었음을 이제 쐐기를 박는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제목부터 한국이 한나라 식민지였다는 얘기를 설파하는 건데, 한문제가 설치한 한사군은 역사적 사실이다. 한강 이북에 있었다. 이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세가 벌인 역사 조작 노른자를 갖다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고스란히 이제 진실로 쐐기 박고 있는 거. 그걸 전 세계로 돈을 들여서 광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기관에서 우리 역사를 일부러 깎아내리지는 않았을 테고요. 일부 잘못된 인사로 인한 실수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지난 2008년도부터 해서 한 8년간 60여 명의 이제 그 연구원들이 세금 한 47억을 받아가지고 만든 지도가 있는데요. 이제 동북아 역사 지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도를 보면은 이 한반도 북부까지 중국이 그 어떤 식민지로 삼았다라는 어떤 중국 동북공정의 어떤 지도를 그대로 갖다 쓴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 지도를 보면은 그 중국의 역사지리학자인 담기양이 그 만든 그 중국 역사 지도집이라는 총 8권짜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지도를 표절을 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표절을 해가지고 이 동북공정은 모두 이틀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인증하는 그 담기양의 지도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그대로 갖다 썼다라는 게 좀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요. 담기양의 그 중국 역사 지도집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위촉오 그 삼국지 다 보셨죠? 네. 그 위나라와 총나라, 오나라가 이제 싸웠던 그 위촉오 시대를 보면은 221년부터 265년의 도엽을 보면 이 조조가 우리나라의 경기도 지방까지 위나라였다라는 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다 표절했다는 겁니다. 삼국지를 다시 삼국지를 다시 써야 되나 봐요? 그러면? 아니, 이 조조가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조조가 경기도 지역까지 어떤
왔다는 뭐 지배를 떠나서 왔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위나라가 이 경기도 북부까지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그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하는 어떤 자태라 그럴까 그런 거라는 것이죠. 또한 이 몇 년 전 중국에서 이 동북공정 지도를 미국 의회에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게 지금의 북한 강역이 어떤 중국의 역사 영토였다라는 그 담기항의 지도를 보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다 이렇게 이제 물어왔는데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이 동북공정 지도가 맞다는 식의 그런 그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동북아 역사 지도를 일부를 이렇게 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담기항의 지도를 표절을 했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게 맞냐 물어봤더니 그 표절한 동북아 역사 지도 담기항의 지도를 다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역사관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역사의 어떤 그 올바른 역사를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난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동북아 역사 지도는 지금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은 인식이 되는데요. 동북아 역사재단의 설립 취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잘못된 과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말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왜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왜곡을 하였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대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970년대 이후에 우리 한민족의 고대 영토였고 활동지였던 중국 만리장성 밖 요령성 일대에 아주 놀라운 발굴이 있었어요. 그 세계 역사를 다시 써야 될 정도라고 하는 거슬러 올라간 9,000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간 유물들, 이른바 이제 홍산 문화 유적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거를 발굴한 중국은 이제 놀라기 시작해요. 일단 자기들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신들이 이제 중화 최고의 어떤 그 문명을 끌고 가는 이야기를 만들려면 그 유적을 자기들 역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제 야심을 품고 2001년부터 탐원 공정, 뿌리를 이렇게 파헤치는 공정을 진행하면서 동북지방, 중국의 동북지방 그쪽의 역사를 다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는 동북공정을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2007년도에 이미 끝난 사건인데 그간의 프로젝트 속에서 그 고구려랑 우리가 발해로 알고 있는 대진의 역사를 중국 내 소수민족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거기서 발굴된 유물들은 죄다 이제 당나라 유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유물들을 보면 한족 양식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억지 논리로 그쪽 지역은 요하 문명론이라는 이유로 당군조선까지도 자기네 역사로 이제 끌어들이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도 중국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네 요하 문명이 가장 최고의 문명이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도 우리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었던 걸로 아주 당연한 식으로 네. 알게 된 사건까지 맞이하게 됐죠. 그 중국 하북성 탕록현에 가면은 이제 1995년도에 그 삼조당이라는 것을 짓습니다. 이제 삼조당이라는 말은 세 분의 조상, 그러니까 중국의 조상이 되는 세 분을 모시는 사당이라는 말인데 이제 거기 가 보면은 그 염제 신농씨와 치우천하 그리고 이제 황제 혼원 이 세 분을 모시는데 뭐 아시다시피 염제 신농씨와 치우천왕은 그 한족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동이족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씨의 시조가 바로 염제 신눈씨인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황제훈원과 싸웠다고 하는 이 치우천왕은 배달국 시대 14대 그 자오지 천왕이 이제 치우천왕이신데, 그들을 이 두 분들을 자신들의 그 모심으로써 자신들의 역사로 이렇게 귀속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신농씨, 염제 신농씨는 과거에 보면은 중국인들이 우두 인신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는 소고이고 몸은 인간. 그다음에 그 태오복희 씨는 인두 사신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뱀. 그리고 치우천왕은 이 도깨비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화를 그렸던 인물이죠. 왜 신화를 그렸을까? 이들이 중국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화적인 인물, 그다음에 어떤 정상적인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닌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중국의 역사에서 이 한민족
중국의 어떤 인물들을 빼고 싶었던 그런 의혹들이 있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런 신화로 조작해 오다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만리장성 밖에서 홍산 문화가 나오다 보니까 귀근원이라고 해가지고 삼조당을 짓고 그 세 분의 조상을 모시고 또 1990년대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삼조당을 지어서 치우처당도 모시게 된 거죠. 결국 이 홍산 문명을 자기들의 어떤 문화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또 편입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에 이렇게 귀속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제후국의 역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민족의 조상을 이제 뭐 수천 년 동안 뭐 신화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두 인신이 이렇게 신화로 삼다가 이런 문명이 나오니까 자기들의 조상으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 홍산 문명이 발견이 되고 이런 문명 속에서 그 9,000년까지 앞서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홍산 문화를 자기들의 문화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야욕들, 그런 음모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중국에 여행을 많이 갔다 오잖아요. 거기 가서 이런 역사들을 배우고 온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참 심각하군요. 하부장님, 홍산 문화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이제 중국은 중화 5천년이라는 단어로 자기들의 역사를 이제 알립니다. 기존 역사보다 1,000년에서 1,500년도를 상향 조정한 건데요. 사망오제라는 전설의 인물도 역사 속의 인물로 이제 다시 편입을 하고 그동안 4대 문명이라고 알려지는 것보다 더 오래돼 있는 그 요한 문명이 존재했다라고 이제 쐐기를 받고요. 근데 가장 빠른 문명을 읽었던 요한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고조선의 영향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단군조선보다 한 3,000년, 3,500년 더 위에 고대 국가가 있었다는 게 그 유적들이 말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들을 신비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국이 신비의 왕국이라 명명한 그 홍산 문명은 요한 일대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요한 문명이라고 자기들이 명명을 하고 있는 건데 신석기랑 청동기를 병용합니다. 병용하면서 또 독특한 다른 문화가 나오는데 그게 신석기와 청동기를 연결한 옥기가 나와요. 또 되게 제천 문화와 관련되고 되게 아주 따로 연구해볼 게 많은 문화인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만리장성 바깥은 남만, 북적, 동이, 서융해가지고 다 오랑캐거든요. 자기들 뭐 달에서 만리장성 보인다고 거짓말할 정도로 근데 그 만리장성 바깥쪽에 그런 비파형 동검 뭐 그다음에 돌무덤 나오고 빗살무늬 톡이 나오니까 이거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제 발굴을 해요. 21세기 대중화주의를 건설하겠다는 명목하에 그게 이름하여 하상대 단대공정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면서 자기들 문화로 다 편입하는 어떤 소설을 쓰게 되고 그리고 만리장성도 원래는 동쪽 끝은 갈석상 산해관이고 서쪽은 자위관이었던 거를 이제 고무줄처럼 늘여서 어마어마한 또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 만리장성을 늘어나는 어떤 이제 배경이 되는 건데 그 중국은 이제 최근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제 4년 동안 만리장성을 고무줄 늘리듯이 해서 말리니까 우리가 쓰는 거리로 환산해 보면 한 6,3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4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확하게는 21,196km. 뭐 기존의 기존 것보다 한 3배 이상 이렇게 만리장성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들의 저희가 뭐냐? 이렇게 만리장성을 늘리는 저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2012년에 미국 그 상원 의원 보고서에 이렇게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동북공정이 이렇게 일어나고 나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의 저희를 이제 캐본 거죠. 그래서 그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은 이 한반도에 어떤 정치적 변고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한반도의 정치적 변고라는 건 남북 문제이겠죠. 또 특히 북한 문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고 그 정치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린 중국의 땅이었으니까 북한도 변고가 생길 때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역사적인 바탕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세계 최강의 어떤 최강자로 되고자 하는 속셈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탐험공정이다, 동국공정이다, 어떤 단순한 역사 침탈의 어떤 공작이 아니라
영토 침탈의 어떤 공작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홍산 문화를 이 중국 문화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민족 역사관. 그러니까 중국은 한족과 한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네. 민족이잖아요. 네. 중국 자체가. 근데 다민족 역사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민족은 다르지만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민족 역사관인데 그래서 그 역사의 시원을 더 오랜 역사로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하상주 단대공정을 시행하고 이제 중국 고대사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망오제나 요순 시대, 하상주 시대까지 어떤 실제 존재했던 역사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03년부터는 어떤 신화 시대로 알려져 있던 그 사망오제도 이제 실제 역사로 존재하는 이제 중국 고대 문명 탐험공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중국의 역사가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1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 고대 문명 탐험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가 시발점을 이제 1만 년으로 이제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북의 동방 문명의 주인공인 이 한민족이 이제 중국사에 편입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실체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지금의 어떤 요하 문명 그 일대가 전부 다 우리 한민족의 그 영토였는데 중국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유물들을 채취해가지고 자기들의 문명을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어떤 뿌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실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 역사가 어떤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그 2000년 동안 왜곡된 역사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인 거죠. 그래서 참 침울한 생각이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거대한 음모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군요.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한국사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역사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국보위로인 남대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문제도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결국 서두에서 동북아는 역사 전쟁이라고 한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역사가 중국과 일본에 의해 어떻게 왜곡이 되었는지 더불어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왔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세우는 증산도, 한민족과 증산도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윤영희 수호사님, 하민석 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